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고 서울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잠시 풀리겠지만 다음 주에는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서 밤사이에도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이를 막겠다는 계획인데 오늘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끝나게 되고 민주당은 내일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2, 3일 정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자 사과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 다시 600명 중후반대의 국내 신규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이 나오고 있는 서울에서는 오늘도 200명대가 예상되는데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우리 국민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접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임상 자료가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는 일단 접종 대상에서 빠집니다. 코로나 백신 대규모 접종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이 긴급 승인 지침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신속한 백신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절기상 대설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강원 일부 지역과 대전, 수원, 청주 등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올겨울 들어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눈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고 서울에서도 북한산 등 산지에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곳에 따라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는 등 한방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지금 첫눈이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날씨 소식부터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선 11월 15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 달가량 늦어져 오늘 밤에야 첫눈이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고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점차 내륙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서울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은 주로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사이에 내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이 범위에 드는 북한산과 도봉산 등 산지에서 주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평지에선 눈과 비가 섞여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됐을 때만 공식 첫눈으로 기록됩니다. 눈이 내린 적설량은 중요하지 않고 한방눈이든 쌀랑눈이든 관측소에서 확인돼야만 인정됩니다. 예상대로 오늘 밤 서울에서 첫눈이 관측되면 과거 30년 평균인 11월 21일보다 19일가량 늦게 내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내내 계속되겠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대비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밤 자정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밤사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의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강행 처리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이들 쟁점 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사흘째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빠진 채 저녁까지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과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한 채 회의장 밖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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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사이 각 상임위에선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다른 주요 쟁점 법안들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와 정무위에선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을 의결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 역사왜곡 처벌법도 처리했습니다.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과 국제노동기구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도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핵심 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 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본회의 표결을 막겠다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제적의원 5분의 3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야당으로선 속수무책이란 분석입니다. 또 자정이 지나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는 만큼 내일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은 민주당의 계획대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회는 어제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습니다. 반말과 험한 말들이 쏟아졌고 의사봉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도 펼쳐졌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충돌은 시작됐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빨리 와서 앉으세요. 자리 잡아요. 영민원 남의 이름 들먹이지 마! 조수진 의원님 조용히 해! 앉으세요. 실랑이 속에 법사위가 열린 건 11시 4분.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다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부된 안건은 조정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론은 불발, 여당은 표결로 갑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표결까지 걸린 시간은 7분. 하지만 싸움은 가결 의사봉을 두드리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원 되니까 세상이 안 무섭지? 권력 망하는 거 똑똑히 볼게요, 내가. 안건 조정이 우리도 집권해본 사람이요. 권력이 행하는 것 같아요.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면서 명패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회의장 안팎에서 서로를 독재 세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이 정해진 기한 내에 추천위원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대신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을 지연하기 위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오전 9시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회의를 비공개로 돌렸고 비공개할 게 뭐 있어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힘을 합쳐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로 직행시켰습니다.
전체 회의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토론이 불발된 뒤 기립표결로 바로 가결을 선언한 겁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겁니다.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처장 후보를 낼 수 있었던 걸 5명만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에 내보낼 위원을 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야당의 시간 끌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정의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절차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실정에 대한 사과를 정기국회 이후로 2, 3일 정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과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오늘로부터 4년 전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맞춰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실정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건데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걸로 풀이됐습니다. 저는 여기 안주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다 같이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직전으로 예상됐던 일정이 미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저녁 한 모임에서 국회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사과하는 건 시점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한 상황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앞서 사과에 대한 당내 여론 역시 갈린 상태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조수진 의원 등은 김 위원장의 사과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친박근혜계를 비롯해 반발도 컸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사과하느냐며 강도 높게 비난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사과는 굴종의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과 의지는 변함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상황을 고려해 2, 3일 늦출 뿐 무기한 연기는 아니란 취지입니다. 또 사과를 두고 당내 갈등이 거세지자 전직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하는 게 아니라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상황을 겪은 뒤 당의 혁신이 부족했던 것, 또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걸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잠시 후에 발표될 오늘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도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일주일 연속 200명대 확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태원 홀덤펍과 종로구 음식점, 노래교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점과 노래교실에서 이발소 등으로 번진 종로구 일대 연쇄 감염. 공연과 식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식당에서 출연자와 방문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었고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일주일 넘게 관련 확진자가 줄을 잇는 이태원 홀덤펍. 체류 시간이 수시간으로 길고 게임 하시는 분들 사이에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는. 모두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게 문제였습니다. 잇따르는 집단 감염에 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2일부터 7일까지 매일 200명 넘는 환자가 나왔습니다. 전국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198명으로 오늘 오전에도 200명대 확진자가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일주일 연속 2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확진자는 516명으로 24시간 신규 확진자는 다시 600명 중후반대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확진자 증가는 병상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은 수도권 12개를 포함해 전국 43개에 불과합니다.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서울의 경우 157개밖에 남지 않아 서울시는 컨테이너 병상을 만들기로 했고 체육관 등의 병상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영국의 90세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긴 터널을 좀 빠져나갈 수 있게 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제 정부가 밝힌 코로나 백신 관련 계획들도 정리를 해드리면 확보가 된 양은 우리 국민 85%가 맞을 수 있는 양이고요. 들어오는 시기는 늦어도 3월부터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도 실제로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외국 접종 상황 등을 살핀 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소라 기자입니다. 정부는 당초 3,400만 명분의 확보를 목표로 했습니다. 집단 면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60%, 약 3천만 명분을 사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1,000만 명분이 더해졌습니다.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하게 더 확보한 겁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선구매 계약을 끝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인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달 안에 정식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백신의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을 더 확보했습니다. 국내에는 늦어도 내년 초에 들어옵니다. 늦어도 3월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백신마다 유통 방식과 효과가 달라 이에 맞춰 세분화된 접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저온 유통이 필수적이고 유효 기간이 짧은 게 단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유통 기한도 길지만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때문에 독감 백신처럼 원하는 회사의 백신을 골라서 접종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국의 백신은 안전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빠졌습니다. 미국의 노바백과 러시아 스푸트니크 등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임상 3상에 들어간 백신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일단 접종 순서가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등은 아직 임상 자료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제외가 돼 있고요. 또 관심인 게 가격인데 우선 접종 대상자는 무료, 또 일반인은 돈을 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최종혁 기자입니다. 네, 물량 확보와는 별개로 실제로 접종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상황 등을 보고 부작용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본 다음 늦지 않게 접종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접종이 시작되어도 모든 사람이 곧바로 맞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먼저 접종할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자, 우선 고령층과 오래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 그리고 의료인과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또 경찰과 군인 등 사회에서 필수적인 직업군에 있는 사람 등 모두 3,600만 명입니다. 자, 일반인은 그 다음인데요.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는 당분간 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임상 자료가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접종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접종비의 경우 우선 접종 대상자는 무료입니다. 자, 일반인들은 돈을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얼마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백신별로 유통 또 보관 방식이 다른데요.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60도에서 80도에서 효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초저온 시스템, 이른바 콜드체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부는 별도의 접종센터를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에 따라 효능이 또 다르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부작용이 있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백신 개발사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데요. 자, 구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행상입니다.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는 백신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과 또 이상 반응을 추적하는 등 백신 접종 전 과정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1호가 영국에서 나오니까 미국은 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파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앞두고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이 됐다는 내용을 보건당국이 공개를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고 100일 안에 1억 명의 미국인이 백신을 맞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백신 분석 보고서입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이틀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우선 긴급 사용을 승인하지 못할 특별한 안전상 우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Our team has done their initial analysis, and we do feel that preliminarily that the success criteria have been met. 결국 안전하다는 게 약 3만 8천 명에 이르는 임상시험 참가자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백신 예방 효과가 95%라는 제조사 평가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21일 간격으로 30마이크로그램씩 두 차례 접종할 경우입니다. 한 번만 맞았을 경우엔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참가자 다수가 주사 부위에 나타나는 반응과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등을 경험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은 하루나 이틀 뒤에 사라지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참가자의 4.6% 미만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고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또 백신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FDA는 목요일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승인을 권고하면 곧바로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안에 1억 명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 absolutely convinced that in 100 days we can change the course of the disease and change life in America for the better.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일주일 사이 15,000명 늘어 28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북한이 석탄을 중국으로 밀수출해서 올해 들어서 4천억 원의 수입을 챙겼다는 외신 보도 내용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미국이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관련이 돼 있는 무역회사 등에 대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8일 북한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6개 업체와 선박 4척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무역회사들은 평양 소재 대진무역총회사와 중국 소재 웨이하이후 이장 무역회사 외에도 홍콩과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또 아시아 브릿지 등 석탄을 다룬 선박 4척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중국의 주소를 둔 업체가 계속 금지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기를 40여일 남겨둔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를 고리로 중국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왕가가 이스라엘 축구팀의 지분을 사들였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아랍에미리트 왕가 구성원인 셰이크 하마드가 이스라엘 프로축구팀 베이타르에 향후 10년 동안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약속한 투자금은 구단 지분의 50% 수준입니다. 베이타르 구단은 이스라엘 리그 등에서 13번 우승할 명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타르 구단은 아랍인 선수한테 배타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구단의 일부 팬들은 2013년에 구단이 무슬림 선수와 계약을 하자 팀 훈련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구단주 모세 호게그는 투자와 관련해 구단은 상생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이크 하마드는 유대인과 무슬림이 함께 일하는 본보기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방안에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정권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의 귀태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 사무소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접수된 공문에 따르면 당국자와의 대화는 가급적 전화를 이용하고 종교 행사는 15명, 식사 모임은 최대 10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공인인증서에 정부가 부여를 했던 우월적 지위가 내일부터는 없어지고요. 공인인증서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내놓는 전자서명 서비스 모두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체제가 됩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도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습니다. 착륙은 하지 않고 외국 하늘을 비행해서 돌아오는 비행기 운항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서 일본 항공을 선회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편을 운영을 합니다. 여권이 있어야 하고요. 면세품을 살 수 있어서 업계에서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오늘부터 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사측과 다시 시작한 추가 본교 수업에서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최대 쟁점인 30분 잔업 도입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댄스 파티가 열린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유흥시설 추가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어제 평택시에 사과하고 댄스 파티가 열린 식당의 일부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기지 내부 시설의 추가 폐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망갔다가 다음날 아침 자진 출석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지만 10시간이 지난 뒤여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로 나왔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선을 확인해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경찰관을 입건하고 징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붓다 강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에서 2인자 역할을 했다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도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가 강원FC의 새 대표이사로 내정이 됐습니다. 연말에 구단 이사회 의결로 최종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도자 경험이 없지만 은퇴 이후에 꾸준히 경영 수업을 받아왔다는 부분이 평가가 됐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일본에서 만든 걸그룹이 오리콘 일간 차트에 이어서 주간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걸그룹이 데뷔 음반으로 이 차트 정상에 오른 건 두 번째입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경남 창원의 주남저수지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관찰이 됐는데 다리에 인식표가 없었습니다. 최근 일본과 국내에서 복원해서 인식표를 달고 있는 개체와는 달리 야생에서 자란 것으로 추정이 돼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어제 온 미국의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납니다. 한미 외교차관 회담,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미 간의 논의보다는 정권 2학기의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을 거론한 뒤 만들어졌던 민주당 내 추진단이 오늘 활동 결과를 내놓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전국에서 토론회를 열고 행정수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늘부터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노동자가 작업 중에 기계설비에 끼어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사고에 대해서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중점 점검을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 곳곳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관령 영하 13도, 서울은 영하 4도 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부지방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옷차림 따뜻하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중부지방 곳곳에서 눈이 조금 내리다가 내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고 서울에서는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잠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8도, 전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에게 12분 동안 7잔의 물을 억지로 먹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CCTV 영상에도 같은 방식으로 억지로 물을 먹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학대로 보기 애매하다던 경찰도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생들이 간식을 먹습니다. 교사가 장과 주전자를 내려 물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교사 갑자기 반대편에 홀로 떨어져 있던 3살 A군을 당겨 앉힙니다. 그러자 A군은 곧바로 잔을 들이킵니다. 잠시 뒤 A군의 잔을 빼서 2번째 잔을 따릅니다. 함께 있던 다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A군 컵에 계속 손을 갖다 댑니다. 1, 2분 간격으로 잔을 채우고 먹이기를 반복합니다. 6째 잔에선 주전자에 남은 물을 다 붓습니다. 그리고선 냉장고에서 다른 물통을 꺼냅니다. A군이 잔을 비우자 또 7째 잔을 따릅니다. 7잔을 마시는데 13분가량 걸렸습니다. 방문을 마침 한 거예요. 7컵째 먹고 있는데 애기가 먹다가 내려놓고 저를 보고 나오는 교실 밖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영상 속 이 교사는 나흘 전에도 A군에게 12분간 물 7잔을 먹게 했습니다. 이때 A군은 물을 토해내고 울다 경련까지 일으켰습니다. A군은 10달 넘게 심리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늘상 집에 왔을 때쯤 되면 아이가 소변량이 너무 많아서 기저귀가 축 처질 정도다. 지난해 수사 당시 경찰은 억지로 먹였는지가 애매하다며 물을 먹인 건 학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에 안 넣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일단은 확인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나오고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어제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공소장에 빠진 물학대를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변론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오늘 16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메추리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지난 7일 경기도 여주에 이어서 5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사육 중인 메추리 72만 6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인근 농가에도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기도 여주 산란계 농장 인근에 있는 메추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앞산의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약 160제곱미터가 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인 점포 5곳을 돌며 금품을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 새벽에 훔친 차를 타고 충북 청주 일대 무인 점포 5곳에서 각각 3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른바 무인 출입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인식시켜 무인 점포에 들어갈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7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반인권적인 처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엘시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파리 엘리제 궁을 찾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초청으로 이루어진 두 정상의 이번 만남에는 프랑스 의장대도 도열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엘시시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친근감도 표시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남을 가진 엘리제 궁 앞에서는 인권단체들이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 정권을 축출한 이후 지금까지 관련자 2,400여 명을 처형하는 등 인권 탄압을 자행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 2030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처럼 반인권적인 처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엘시시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고 성대하게 맞이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집트와의 관계에서 인권 상황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Je ne conditionnerai pas
notre coopération en matière de défense comme en matière économique à ces désaccords. D'abord parce que je crois à la souveraineté des peuples et au respect de nos intérêts légitimes et réciproques. Ensuite, parce que je pense qu'il est plus efficace d'avoir une politique de dialogue exigeant qu'une politique de boycott qui viendrait réduire l'efficacité d'un de nos partenaires dans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ur la stabilité régionale. LCC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인권 탄압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LCC 대통령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والحقيقة هذا أمر لا يليق. مش لا يليق إن أنتوا تتكلموا فيه. لا يليق إن أنتوا تقدمونا بيه. لا يليق إن أنتوا تقدموا الدولة المصرية بكل ما تفعله من أجل شعبها وأجل استقرار المنطقة على أن هي نظام مستبد. هذا الأمر يعني ولى من سنين طويلة فاتت على أن الدولة المصرية والشعب المصري اللي فيه أكثر من 65 مليون شاب. 프랑스와 이집트 양국 정상회담의 배경과 논란, 프랑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한국 유럽 학회장을 지낸 이승근 계명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에게 이집트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 이집트는 테러리즘 근절을 위해서 손잡은 프랑스의 협력국이고요. 프랑스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집트는 과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및 근대화를 위해 이 프랑스의 협력을 받은 바 있고 이후 영국의 지배 및 세력권에서 벗어나 1922년 독립하면서 영국보다는 프랑스와 가깝게 지내며 영연방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프랑코폰이 즉 불어권에 속할 만큼 양국 간의 관계가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도 같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오랜 지역 갈등국인 터키를 견제하기 위해 이집트는 특별히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 모두 터키와 갈등하는 가운데 이집트가 프랑스로부터 군함과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등 중요한 고객이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리즘에 공동 대응하는 동맹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권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LCC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고 인권 상황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못 박은 의도는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로 프랑스와 이슬람의 갈등이 격화돼 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예, 지난 10월 프랑스 역사교사 참수 사건 이후 프랑스의 강력한 대응에 따라 친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 아랍권 국가들에 대해 프랑스산 제품 불매 운동을 촉구하였고 이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조하는 등 프랑스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동지중해 가스전 탐사 문제와 시리아, 리비아 내전 대응 문제로 프랑스와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 참수 사건 등을 계기로 대립각을 더욱 세움으로써 이슬람 국가들의 단계를 꾀하며 이 프랑스를 내몰게 있음에 따라 이 프랑스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LCC 이집트 대통령이 이 반인권적 처사로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마크롱 대통령이 아랍권 나라 중 특히 이 프랑스와 가까운 이집트의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함으로써 이 프랑스 내 이 무슬림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대대적으로 표명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이 실제로 프랑스와 이슬람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슬람 국가, 즉 IS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2014년 6월 이후 이 유럽 국가 중 특히 프랑스의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과거 프랑스가 지배한 여러 이슬람 지역 출신의 프랑스 이민 2, 3세대가 이 프랑스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계속 분출되고 있고 이 프랑스가 이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라이시테, 즉 세속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이 프랑스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대외적으로 IS 등 이슬람 이 과격주의의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무슬림과의 갈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두 정상의 만남으로 이 프랑스 내에서 테러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 다급한 이 프랑스로서는 친서방주의를 표방하며 이 프랑스와 가까운 이집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결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근 전 한국 유럽 학회장이었습니다.
엘리제궁 앞에 모인 인권운동가들은 매일매일 공화국의 가치를 외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 인권 탄압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집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고 양국 관계에서 인권 상황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앞뒤가 다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의 현실과 인권의 가치 사이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봉현 씨가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검찰이 발표를 했지만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팀 발표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수사팀은 검사 3명이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3명 중 2명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비검사와 김봉현 씨, 소개자인 A 변호사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입니다.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비검사가 올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긴 했지만 접대 당시엔 수사팀에 갈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검사 2명을 기소하지 않은 건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에 따르면 술자리는 지난해 7월 18일 밤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접대 비용은 총 536만 원인데 이 중 481만 원이 11시까지의 비용이었다고 수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5명으로 나누면 먼저 간 검사 1명당 약 96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3명의 검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A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검찰이 술접대 의혹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과 여당 정치인의 비리를 알아내려고 김 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나머지 2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재판에 넘겨진 1명에 대해서도 뇌물죄보다 형량이 매우 가벼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이어서 신아람 기자입니다. 검사 중 유일하게 기소된 비검사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뇌물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볍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교의 목적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게 판례입니다. 과거 다른 검사의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죄에서의 직무는 법령에서 정한 직무뿐 아니라 관련 있는 직무, 예전에 맡았거나 미래에 맡을 직무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사팀 설명처럼 술자리 당시 라임 사건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이었고 비검사가 그때는 김 씨의 수사를 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검사는 술 접대 이후 김봉현 씨를 비롯한 라임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김 씨도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았다며 대가의 목적을 기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다른 검사 2명이 아예 재판조차 받지 않게 된 것도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이들이 밤 11시 전에 술자리를 떠나 접대비가 96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김봉현 씨 측은 접대 여성 3명에게 들어간 50만 원씩의 금액은 오로지 검사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술자리를 떠나기 전인 밤 11시까지 약 300만 원어치의 술도 주문해 마셨기 때문에 이를 5명으로 나누더라도 접대 비용이 인당 100만 원이 넘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의 결정으로 2 검사는 징계 절차만 밟게 됐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한과 또 관행들을 깨자는 검찰 개혁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로 그 본질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본질인 검찰 개혁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는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독 검찰 개혁만은
그에 저항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목사와 교회 장로 등 4,074명이 참여했습니다. 종교계에선 천주교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고 그들의 처벌은, 그들의 사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며 법치는 검치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한 반면 부패한 권력의 범죄는 눈 감아주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특권의 해체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검찰이 앞장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원불교 성직자 300여 명도 오늘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를 위한 시국선언을 합니다. 영호남 시민단체 300여 곳은 광주와 부산 등 전국 7개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토요일 새벽에 출소합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 씨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사흘 뒤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에 사시는 분들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CCTV를 그 거주지로 이제 추정되는 지역 근처에 열심히 달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함께 지금 밀착 감시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보호관찰관들 중에 한 분을 이제 담당자로 일단 지정을 하게 돼서 그 분과 함께 전자감독 팀이 함께 이제 그 실시간으로 24시간 감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전자적인 신호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정해진 지역 이외로 이제 외출을 할 때는 그 외출 경로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뭐 외출 이동 경로를 미리 이제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받아서요. 실제 이 사람의 이동하는 방식과 지금 보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불시에 한 번씩 찾아간다고도 하는데 네. 뭐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불시에 몇 가지를 지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서 지금 특별 준수 사항이라는 걸 추가로 지금 네.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지금 이제 법원에다가 청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이 사람이 18번의 전과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다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폭력 범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을 해가지고 음주를 제한하는 방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 준수 사항으로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시, 감시, 뭐 불시에 집으로 찾아가서 음주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집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심야 시간대 네. 외출 제한을 특별 준수 사항으로 추가로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예컨대 지금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주거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아마도 상당 부분 이제 보호관찰관뿐만 아니라 지역 그 경찰들이 계속 감시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피해자나 아동 보호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네.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뭐 24시간 밀착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밖에 나가서 뭐 피해자 또는 아동 보호시설에 접근하고 무슨 일인가를 벌인 뒤에 뭐 뒤늦게
뭐 쫓아간다고 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CCTV가 상당히 뭐 그 기능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지만 사실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사전 예방이 되겠느냐 이것을 그렇죠. 이제 굉장히 불안들하게 느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준수사항을 만일 상습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은 위반을 하게 되면은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장치를 지금 부착을 하고 있는데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까지도 징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호관찰관들이 그런 준수사항이 또 특별 준수사항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만약에 무엇인가 위험 요인이 발생을 했다면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네.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별도의 보호 수용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지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이제는 이제 보안 처분 형태의 보호 수용, 예컨대 야간에만 지정된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입법을 고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자장치를 부착을 하고 나서도 1년에 한 60여 명이 성폭력 재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외출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아동에게 접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지금 조건 만남 등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 금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야간에 생활 지도를 안 하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의 전자감독은 위치 정보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사실 감시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처분 형태, 이거는 사실은 낮에는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처분 형태의 지금 보호 수용 제도를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미 이제 그런 비슷한 법안은 지금 국회에 그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제 입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조두순에게 그럼 적용되느냐 이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가 답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별도의 보호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불가능하다면 네. 심야에만 밖에 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아예 뭐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네. 한다든지 뭐 가택연금 형태로 관리할 수는 없느냐 이런 뭐 생각들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야간 외출 제한은 지금 특별 준수 사항으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고요. 아마도 오늘 내일 중에 법원에서 이제 야간 외출 제한까지 이제 그 선고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될 건데요. 보통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워낙 낮지 않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예외로 지금 특별 준수사항을 아직은 준수사항 위반을 하지 않은 조두순에게 추가로 이제 뭐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두순이 심리치료 프로그램 500시간을 수강했다고 하는데요. 뭐 재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아마 금년도에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한 20% 정도까지는 재범을 억제한다고 지금 실증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두순의 경우에는 지금 500시간으로 완전히 재범 위험성이 소각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다. 이런 이제 보고서의 결과가 있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보호관찰소에서는 추가적으로 심리치료 전문가들에 의한 심리치료를 제공하겠다. 출소해서도 계속 심리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말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인데요.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발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첫 흑인 국방장관이 나올 거라는 소식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어떤 인물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성장군 출신 로이드 오스틴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오스틴은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국방부 흑인 장관이 됩니다. 오스틴은 2013년 이라크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 퇴치 전략을 지휘했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중국 관련 경험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은 2010년 오스틴의 이라크 주둔군 사령관 취임식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깊습니다. 하지만 오스틴의 지명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방부 장관이 되려면 퇴역 뒤에 7년이 지나야 하는데 오스틴은 아직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이 인준되려면 의회에서 이 조항 적용 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당초 미셸 폴도노의 전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지명자로 유력하다고 보도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는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나오는 사건 관계인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할 수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위원회가 최근에 경찰 수사 등에 대한 공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촬영 금지 예외 조건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수사 과정이 촬영될 경우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등의 일정을 경찰이 미리 언론에 알려주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사방 주범 조주빈 등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포토라인 취재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이 사전 공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이 자체 취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어제부터 밤 9시 이후 극장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개봉하는 신작들이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영화 3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가 나한테 걸어오던 소리가 기억나. 하반신 마비에 트라우마까지 겹쳐서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아온 주인공 조제. 외출도 사람과 소통도 거의 하지 않던 그녀가 우연히 자신을 도와준 한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유명한 일본 로맨스 영화를 원작으로 했습니다. 드라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된 배우 한지민 씨와 남주혁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했어요. 휴대폰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름이 We don't believe in guns. And if necessary, we'll call on the dinosaurs. We believe that at the sound of a trumpet, they will come to our aid. 총 대신 공룡이라니 말도 안 되게 허술하고 수상합니다. 무기라고는 석궁 하나가 전부. 당장에 월세가 없어 쫓겨나기 직전인 이 가난한 비폭력주의 혁명가를 실적에 목마른 FBI 요원이 발견합니다. 돈을 이용해서 그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인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국가가 만든 불합리한 폭력, 마냥 시원하게 웃을 수만은 없는 어이없는 현실을 유쾌하게 꼬집었습니다. 기억 안 나? 30년 만에 춘천을 찾은 부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되돌아간 곳에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기억 속 어딘가의 과거와 만납니다. 과거와 현실, 무의식을 오가는 한 겨울밤의 꿈 같은 이야기가 청평사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개봉 신작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의 전체 모습이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이 세안도를 선뜻 기증해준 소장가가 어제 훈장을 받았습니다. 세안도는 한때 일본인 손에 넘어갔다가 1944년에 국내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그림을 50년 넘게 보관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증해준 손창근 씨 가족을 최하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거친 붓질로 한겨울 추위를 견디는 푸르름을 담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180년 세월을 거치는 동안 주인만 10번 바뀐 끝에 올 초 모두의 그림이 됐습니다. 1944년 포탄이 쏟아지던 도쿄에 일본인 손에서 돌아왔고 이후 개성 출신의 고 손세기 씨가 사들여 50년 가까이 대를 이어 간직해오다가 기증한 겁니다. 1970년대에 이미 고서와 200여 점을 서강대 박물관에 기증한 아버지를 뒤따라 손창근 씨도 조건 없는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추사가 말년에 남긴 난초 그림, 용비어천과 초간본을 비롯한 유물 3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가장 아껴온 세안도 한 점만 남겨두다 91살을 맞은 올해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금전적 가치부터 따지는 세태에 큰 울림을 줬다며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최고 영예의 이 훈장이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에게 주어진 건 처음입니다. 고령인 손 씨를 대신해 훈장은 자녀들이 받았습니다. 세안도는요, 이 문화재 사랑에 대한 그 역사였던 것 같아요. 2020년도의 역사의 한 장을 잘 마감해 주셨. 명화와 함께 자랐을 것 같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세안도를 딱 한 번 보여줬고 기증사실도 나중에 알았다 했습니다. 섭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뭐 조금 없는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식보다 더 귀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소중한 유물을 모두의 유산으로 남긴 한 가족의 이야기는 시린 겨울 같은 고난도 함께 견뎌내자는 세안도와 더불어 따뜻한 울림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NC를 통합 우승으로 이끈 포수 양의지 선수가 조화제약 프로야구 대상을 받았습니다. 신인상은 KT 소영준 선수가, 특별상은 토론토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올해 시상식은 평소와 다르게 선수들만 참석하며 간소하게 치러졌고 모범 방역상과 노바이러스 공로상 같은 방역 관련 부문 수상자도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고 서울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잠시 풀리겠지만 다음 주에는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의 대립 속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고 민주당은 내일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2, 3일 정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자 사과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내년 상반기쯤이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600명 중후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일주일째 2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